오늘은 스콧 스나이더, 닉 드라고타, 프랭크 마틴이 작업한 압솔루트 배트만 3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슈에서는 압솔루트 유니버스의 브루스 웨인의 과거가 더욱 깊이 탐구되며 스콧은 우리를 다시 그의 어린 시절로 데려가 셀리나 카일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셀리나는 브루스의 잃어버린 메달을 가지고 장난치며 그것을 되찾고 싶다면 그녀를 잡으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로 인해 고담의 지붕 위에서 고양이와 쥐 의도된 말장난, 같은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장난기 넘치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셀리나는 브루스에게 꽤 좋은 스승이 됩니다. 그녀는 높은 곳 혹은 삶 자체가 두려울 때 떨어질 위험이 아닌 그 너머를 바라보며 눈을 앞으로 두라고 가르칩니다. 분명히 이 교훈은 단순히 2층 높이의 케이블 위를 걷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브루스의 핵심 신조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즉, 눈을 앞에 두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브루스는 현재 시점에서도 이를 정확히 실행합니다. 지난 이슈에서 거대한 건설용 덤프트럭으로 밝혀진 배트모빌이 고담 거리를 질주하는 장면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스파이와 용병으로 활동했던 알프레드조차도 이런 장면은 처음 봅니다. 이 장면은 그에게 너무 과장된 것처럼 보이며 알프레드가 당황하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3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는 알프레드가 브루스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배트맨이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그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트 테마의 덤프트럭으로 메인 스트리트를 질주하는 장면처럼 말이죠. 이러한 설정은 독자인 우리도 예측 불가능한 전개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전 배트맨 버전들과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어디로 갈지는 스콧 스나이더와 그의 팀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알프레드는 파티 애니멀, 파라의 애니멀스이라는 무리가 그들을 추격하는 동안 배트맨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30초의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그는 비밀 중군사 조직을 이끌며 정부를 전복시키는 블랙 마스크가 바로 로만 시오니스라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또다시 알프레드는 배트맨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는 덤프트럭이 너무 느리고 둔해서 결국 모두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브루스는 유능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배트맨은 여전히 몇 가지 놀라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는 덤프트럭을 더 전통적인 배트모빌 형태로 변형시킵니다. 날렵하면서도 지면에 밀착된 디자인이지만 여전히 거대한 덤프트럭 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배트모빌은 매우 멋진 모습으로 영화 디 바트만에서 본 배트모빌의 대형화된 버전과 유사하며 뒤쪽에는 직접 제작한 제트 엔진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배트모빌에는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사격 좌석인데 알프레드가 이 좌석을 맡아 파티 애니멀들에게 미니 배트 모양 발사체를 발사하며 그들의 타이어를 터뜨리고 무력화시킵니다. 물론 살상용이 아닙니다. 알프레드는 모든 상황에 우스꽝스러움에 한숨을 내쉬며 당연히 배트 모양 발사체가 있겠지 같은 말을 중얼거립니다. 알프레드가 공격자들을 막아내며 사격을 이어가던 중 그는 배트맨에게 시오니스가 블랙마스크라면 너무 거대한 상대라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다고 조언합니다. 그의 자원은 막대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배트맨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더 크고 나은 도구를 만들어 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때 알프레드는 흥미로운 계획을 제안합니다. 그는 배트맨이 지난 호에서 블랙마스크가 제안했던 거래를 고려해보라고 합니다. 알프레드는 그와 만남을 가짐으로써 공격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브루스는 당연히 이를 항복으로 간주하며 거부합니다. 그러나 알프레드는 이를 다르게 프레임합니다. 항복이 아니라 고담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잡는 것이라고 말이죠. 시오니스가 미끼를 물면 그의 약점을 드러낼 것이며 알프레드의 지원팀이 그를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한편 GCPD는 배트맨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하비 블럭과 그의 부하들은 배트맨과 알프레드를 항구 근처로 몰아넣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브루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던 전통적인 알프레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브루스가 배트맨이라는 사실을 종종 싫어하며 고담의 악에 맞서 싸우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이슈에서도 우리는 그런 알프레드와 브루스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알프레드는 브루스의 비전을 존중하면서도 타협하려 합니다. 그는 브루스가 배트맨 역할을 끝내고 고담에 진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프레드는 브루스가 주변을 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기를 원하지만 브루스는 여전히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탐구하는 방식은 매우 흥미롭고 셀리나가 처음 장면에서 브루스에게 가르쳤던 교훈과 연결되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포위된 상황에서도 배트맨은 알프레드에게 차량 내 레버를 당기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알프레드는 배트모빌에서 튕겨져 나오고 차량은 밀폐되며 고단만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 차량은 곧바로 잠수함으로 변형되어 만의 바닥을 따라 배트맨의 새로운 비밀 동굴로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배트맨입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 그러나 이번 배트맨은 종종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이기에 더욱 예상치 못한 반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수함으로 변신하는 배트모빌과 같은 놀라운 기술력과 공학적 성과를 통해 항상 앞서 납니다. 이런 디테일은 정말 멋집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는 셀리나의 상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여러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진정으로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합니다. 어쩌면 집을 찾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대신 고양이들과 함께 도시를 떠돌며 길고양이들에게 자신이 리더로 받아들여진 것을 더 선호하는 듯합니다. 브루스는 그녀에게 자신과 어머니와 함께 머물 것을 설득하려 하지만 셀리나는 이를 거절하고 재빨리 화제를 바꿉니다. 그녀는 고담 동물원의 사자를 이야기하며 이 주제가 더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브루스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담 동물원을 방문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눈앞에서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셀리나는 이 이야기가 행복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동물원이 그 비극적인 사건 이후 폐쇄되었고 사자가 아프리카로 돌아가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자 이야기를 넘어 가장 두렵고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셀리나의 방식입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그 관점을 브루스와 공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또한 브루스 자신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그것이 그를 배트맨으로 형성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현재의 그를 만든 계기였던 것입니다. 이후 셀리나는 브루스를 어두운 극장으로 데려가 그의 부모가 살해당한 날 원래 보려고 했던 영화 조로를 보여주려 합니다. 이 장면은 브루스를 눈에 띄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브루스는 에드워드를 방문합니다. 에드워드는 자신만의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 중인데 아직 이름은 짓지 않았지만 곧 그것을 리들러라 부를 것이 분명합니다. 이 리들러는 이 세계관에서 기존 리들러의 버전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즉, 에드워드 자신이 아닌 AI가 리들러의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에드워드는 그 창조자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 업데이트는 리들러 캐릭터를 흥미롭게 변형시킵니다. 수수께끼를 내뱉는 AI 로봇으로 재탄생하면서 기존 리들러의 특징을 반영합니다. AI는 스스로가 실제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믿지만 쉽게 조작되고 간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리들러의 특징과도 유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리들러는 종종 다른 이들의 음모에 이용당하고 그의 계획은 명백한 단서들로 가득 차 있어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AI도 그와 닮아 있습니다. 마치 AI 생성 이미지나 영상이 종종 미묘한 단서를 남기듯 리들러의 계획도 항상 그의 특징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에드워드는 브루스에게 로봇과 상호작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약간 망설인 후 브루스는 로봇에게 파티 애니멀들의 해골 가면에 대해 질문합니다. 가면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묻습니다. 로봇은 가면이 3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사용자의 신원을 모든 식별 시스템에서 숨깁니다. 둘째, 사용자를 블랙코인이라 불리는 대규모 암호화폐 지갑에 연결합니다. 가면은 착용자에게 목표와 임무를 제공하며 다양한 잔혹한 폭력 행위에 대해 각각 다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점수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사용자가 더 많은 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블랙마스크와 그의 전체 작전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발전으로 암호화폐와 같은 요소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더 충격적이고 잔인한 행동이 높은 보상을 가져오는 경쟁적인 소셜미디어와 유사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로봇은 브루스가 해체하려는 네트워크가 거대하며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혀 이전에 알프레드가 언급했던 내용을 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스는 이를 물리칠 방법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반면 에드워드는 브루스에게 이 추적을 멈추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악의적인 의도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친구가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는 브루스에게 그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임을 상기시키며 그를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브루스는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곧이어 하비가 브루스가 요청했던 아캄 펀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는 펀드의 대부분 자금이 JK 홀딩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것임을 밝힙니다. 이 회사는 비밀 감옥을 포함한 여러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JK 홀딩스라는 이름은 농담적해 의미를 암시하며 조커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거나 최소한 블랙 마스크를 지원하며 고담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론을 강화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리그 오브 섀도우스의 작업 방식과 유사합니다.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나서 이를 완전히 정리하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이슈에서 조커가 리그 오브 섀도우의 지도부를 살해한 것으로 암시되었기 때문에 조커가 그들의 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으로 사설 군대를 후원하고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듯합니다. 브루스와 그의 동료들 간의 이런 탐정 스타일의 협업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배트맨이 단독으로 배트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는 전형적인 묘사와는 다르게 신선하고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은 그의 임무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줍니다. 브루스는 정보를 선별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친구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이슈에서 언급되었듯이 브루스가 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친구로 가장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에 진조로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의 유용성을 완전히 인지하고 이를 자신의 임무를 진전시키는 데 이용합니다. 이 동태는 친구들이 더 큰 갈등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때 특히 두드러집니다. 그들은 브루스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그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브루스는 그들의 충고를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를 도우며 브루스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조차도 그 곁을 지킵니다. 고담의 다른 곳에서 하비 블럭은 전 시장 힐과 만납니다. 힐은 하비를 로만 시오니스에게 소개하며 만남은 로만의 호화 요트에 있는 개인 훈련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장면은 놀라운 세계관 확장을 보여줍니다. 로만은 메트로폴리스 출신의 전 서포트 챔피언 비보스키와 스파링을 하고 있습니다. 비보는 슈퍼맨의 캐릭터로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역할로 등장하는 것은 예상 밖입니다. 이 설정에서 비보는 로만의 스파링 파트너 역할을 하며 이야기에 흥미로운 층위를 추가합니다. 스파링 중 로만은 자신을 전문 평화주의자로 묘사하며 문제 지역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고담을 자신이 개입해야 할 장소로 보고 있으며 짐 고든을 직접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미묘하게 비난합니다. 고든의 감시 아래 나쁜 사람들이 도시를 착취하고 있다고 암시하며 하비와 고든이 과거 동료였던 관계를 의식해 고든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합니다. 대신 로만은 하비의 주의를 배트맨으로 돌리며 배트맨을 체포하려는 하비의 열망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그는 하비에게 배트맨을 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대화 중 로만은 스파링에서 비보를 체계적으로 제압하며 그의 팔과 다리를 서슴없이 부러뜨립니다. 비보가 항복의 신호를 보내도 로만은 멈추지 않고 하비 바로 앞에서 그를 목졸라버립니다. 하비가 개입하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로만은 비보가 아직 살아있다고 안심시키지만 그 잔혹한 행동은 로만의 무자비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보는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최소한 작품의 묘사는 그렇게 암시합니다. 그의 핏발선 눈은 크게 떠져 있고 몸은 움직이지 않으며 입은 벌어진 상태로 땅에 쓰러져 있습니다.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정황은 그 반대를 강하게 암시합니다. 만약 그가 살아남는다면 이는 비보가 메인 유니버스에서 조금 느리고 덜 예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블랙 마스크에게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뇌 손상을 입었다는 설정이라면 이는 이 압솔루트 유니버스에서 비보의 기원을 끔찍하게 재해석한 것이 될 것입니다. 로만과 하비가 평화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브루스는 동시에 ARC라는 블랙사이트 감옥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들은 ARM 기금에 의해 운영됩니다. 브루스는 하비가 여러 ARC를 발견했음을 알게 되며 ARM이 단일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각 ARC는 알파벳으로 이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ARC에는 산타 프리스카, 즉 베인의 출생지에 위치합니다.
ACB는 러시아, IRCC는 중국, 그 외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IRCM은 고담 근처 해안에 세워질 예정으로 이는 전통적인 배트맨 설정에서 아캄 수용소가 위치했던 장소와 겹칩니다. 한편 브루스는 셀리나가 그를 데려갔던 극장을 떠나려다 과거의 기억과 마주합니다. 셀리나는 브루스를 막아서며 그의 아버지가 살해당한 날 브루스가 했던 사자에 관한 농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아버지가 했던 말을 상기시킵니다. 아버지는 우리 속의 사자가 삶에서 진정한 의미나 영향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셀리나는 브루스에게 이 끔찍한 사건을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바로 앞에 있는 것과 그 너머에 있는 것에 계속 집중하라고 격려합니다. 셀리나는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을 밝히며 브루스로 하여금 그녀의 말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곱씹게 만듭니다. 이후 브루스의 다른 친구들이 그와 함께 영화를 보며 어두운 주제들로 가득한 이 작품 속에서 잠시나마 따뜻한 순간을 만듭니다. 현재 시점에서 브루스는 마침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최근의 사건들로 인해 어머니에게 잠시 조용히 지낼 것을 요청하지만 마사 웨이는 아들처럼 싸움에서 물러나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그녀는 고담의 부시장으로 나서며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브루스는 이 결정에 감명을 받지 못하며 이제 그녀가 더 큰 표적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 장면은 브루스가 파티 애니멀들과 싸우는 자신의 고뇌를 완벽히 반영합니다. 그는 부유한 엘리트들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약속과 도덕성을 타협하지 않으며 싸움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사 역시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지만 그녀는 브루스의 어둠 속 모습과 달리 빛 속에서 그 신념을 실천합니다. 브루스는 어머니를 통해 빛 속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보지만 그 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계는 마치 그의 경로를 교정하려는 듯 배트맨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족 문제로 씨름하는 브루스와 달리 알프레드 역시 자신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딸 줄리아를 찾아내 그녀가 지역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차 안에서 몰래 지켜봅니다. 알프레드가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자신의 충고는 여기서 아이러니하게 전개됩니다. 줄리아는 그와의 관계를 원하지 않지만 알프레드는 이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상황을 자신의 희망에 맞게 바꾸려 합니다. 이는 세상이 가진 위선들을 설득력 있게 묘사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스스로의 신념을 굽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현실과의 평행성은 이야기의 주제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듭니다. 알프레드는 브루스에게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을 받아들이라고 계속 설득하며 배트맨이 이를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힐 전 시장은 하비 블럭과 GCPD의 지지를 받으며 시장 재선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그의 캠페인은 공포와 분열을 조장하여 지지자를 모으는 포퓰리즘 수사를 연상케 합니다. 그는 재선되면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하며 두려움을 조장하는 전략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힐 자신은 혐오와 폭력적인 발언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기념등을 켜는 대신 끈 상태로 두겠다고 발표하며 고담 거리의 피를 비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 분명해집니다. 기념등은 곧 배트 시그널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재구성은 훌륭합니다. 이 빛을 단순한 GCPD의 서치라이트가 아닌 배트맨의 탄생과 그의 전설에 깊이 연결된 상징으로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고담이 배트맨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지막 패널에 배트 시그널이 비추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배트맨과 접촉하려면 빛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한편 브루스는 블랙 마스크의 제안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는 배트맨으로서의 활동을 멈추는 대가로 2억 달러를 제안받으며 파티 애니멀들은 고담에 대한 장악력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놀랍게도 이슈는 브루스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끝이 납니다. 그는 효과적으로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이는 분명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이 분명합니다. 브루스는 결국 블랙 마스크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당의 돈을 그의 목적에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는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그 자금을 사용해 더 크고 강력한 덤프트럭, 무기, 장비를 제작하며 기술력을 압도적으로 높여 악당들이 따라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스콧 스나이더와 그의 팀은 배트맨과 블랙 마스크의 첫 대결을 위해
흥미진진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압솔루트 배트만은 매 이슈마다 점점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알프레드의 말처럼 이야기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상 이상의 창의적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이 작품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제를 유지하며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셀리나, 카일과 브루스의 어린 시절 관계를 통해 배트맨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형성하는 스나이더의 접근은 탁월합니다. 이는 고담의 범죄자들과 대치할 때 보여지는 브루스의 끈기와 직접 연결됩니다. 또한 이번 이슈는 익숙한 캐릭터들을 신선하게 재해석합니다. AI와 로봇 공학을 활용한 리들러의 새로운 해석은 그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악당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랙 마스크도 깊이와 흥미를 더했습니다. 기존에는 캐릭터로서 크게 부각되지 못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진정으로 매력적이고 위협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블랙 마스크는 종종 전형적인 갱스터 아키타입으로 느껴졌지만 스콧 스나이더와 그의 팀이 이 캐릭터를 재창조한 방식은 놀랍습니다. 그들은 블랙 마스크를 메인 유니버스의 버전을 훨씬 능가하는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악당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